그래서 나는 차라리 혼자가 되기로 했어. 아니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됐다는 말이 더 맞으려나? 아무튼 나는 쭉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 6년 전에 사하라 사막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말이지. 그때는 비행기 엔진 어디가 고장이 났던 모양이야. 하필 또 그날은 다른 탑승객이나 정비공도 없이 나 혼자였거든.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머리 아픈 비행기 정비를 혼자서 시작해야 했어. 남은 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어 보여서 내 생사를 걸고 비행기를 고쳐야만 했지. 그러다가 밤이 찾아왔고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은 떨어진 그런 모래사장 위에서 잠을 청했어. 태평양 한복판에서 조난당한 뱃사람도 그때의 나만큼 외롭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얼마나 깜짝 놀랄지 상상조차 힘들지? 나도 그랬어. 다음날 해가 뜰 무렵이었을 거야.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작게 들리길래 나도 모르게 눈이 떠졌어. 그 목소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오더라고. 저기 부탁인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잠이 덜 깬 채로 뭐? 하고 되물었더니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하고 크게 말하더라.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한번 깜빡인 다음 주위를 둘러봤어. 그랬더니 정말 키가 작고 특이하게 생긴 어린애 하나가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여기저기 살피고 있었어. 여기 내가 그 애를 최대한 비슷하게 그린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볼래? 어때? 멋지지? 실제 모습은 이 그림보다 훨씬 멋졌어. 6살 때 어른들이 내 화가의 꿈을 뺏어가지만 않았어도 이것보단 더 잘 그릴 수 있었을 텐데. 난 그 보아뱀 그림 2장 말고는 뭔가를 그려본 적이 없었거든. 아무튼 난 그 애를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어. 그렇게 난데없이 나타난 탓에 너무 놀랐으니까. 생각해봐. 분명히 내가 그때 사고를 당한 곳은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그런 사막 한가운데였어. 그런데 내 눈앞에 그 어린애는 길을 잃고 떠도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피로, 배고픔, 갈증, 두려움 이런 것들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아무리 봐도 사막에서 미아가 된 아이의 모습이라곤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나는 겨우 입을 떼고 이렇게 물었어. 아니, 저기 이런 데서 뭘 하고 있어? 그랬더니 마치 엄청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애가 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말했어.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혹시 그거 알아?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믿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들지 않게 돼. 되게 이상하지? 그때 나도 그랬어.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애가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주머니에서 종이랑 만년필을 꺼내들게 됐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던 공부는 그림이 아니라 지리, 역사, 수학, 문법 이런 것들이었지.
그래서 그 녀석한테 살짝 시큰둥하게 말했어. 나는 그림 같은 건 그릴 줄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내가 평소에 자주 그리던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줬지. 응, 맞아. 내 보아뱀 그림 말이야. 뱀의 뱃속이 보이지 않는 첫 번째 그림을 그려줬어. 그리고 그 꼬마가 그걸 보고 하는 말에 놀라서 심장이 정말 멎을 뻔했지. 아니, 이거 말고 보아뱀 뱃속에 든 코끼리 같은 건 필요 없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덩치가 크잖아.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들이 아주 작아. 내가 필요한 건 양이니까 그냥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번에 나는 시키는 대로 양을 그려줬어.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말하더라. 양이 너무 약해 보이잖아. 다른 그림은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양을 그려줬더니 이번엔 또 지그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달려있는걸? 그래서 또 다시 그려줬어. 물론 이번에도 거절당했지만. 양이 너무 나이가 많아 보여.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이때쯤 되니까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나더라고. 당장 비행기 엔진 분해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 그래서 그냥 이런 그림 하나를 대충 그려서 던져줬어. 물론 그게 뭔지 설명은 해줬지. 이건 상자야. 그리고 네가 찾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을 거야. 분명 귀찮은 마음에 대충 그려준 거였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표정이 너무 밝아져서 많이 놀랐어. 그래. 이게 딱 내가 원했던 거야. 고마워.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양은 풀을 많이 먹어야 할까? 그건 왜 묻는 건데? 왜냐면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들이 아주 작으니까. 풀이 모자랄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려준 그 양은 아주 조그맣거든. 그 말을 듣고 그 애는 고개를 숙여서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그렇게 작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봐봐. 양이 잠든 것 같아. 이렇게 나는 그 꼬마의, 다시 말해 어린 왕자를 알게 됐어. 어린 왕자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 애는 나한테는 그렇게 많은 걸 물어보면서 정작 내가 묻는 것들은 그냥 흘려듣는 것처럼 보였거든. 대화 중에 우연히 나눴던 그런 말들을 되새기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그래. 그 애가 내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 이 커다란 덩어리는 뭐야? 이건 덩어리가 아니야. 날아다닐 수 있거든. 이건 비행기라는 거야. 내 비행기. 그때 내가 비행기 조종이 가능하다는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꽤 자랑스러웠어. 뭐? 내 비행기가 보고 싶다고? 아쉽지만 내가 내 비행기를 그릴 자신은 없어. 미안. 아무튼 내 말을 듣고 그 애가 소리쳤어. 뭐? 너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응, 맞아. 너 재밌는 사람이네? 그러고 나서 어린 왕자는 신나게 웃기 시작했어. 그 모습이 귀엽긴 했는데, 솔직히 짜증도 많이 났지. 내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걸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너도 나처럼 하늘에서 왔구나. 너는 어느 별에서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알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어린 왕자의 존재에 대한 비밀을 어쩌면 조금은 밝혀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다짜고짜 물어봤지. 너 혹시 다른 별에서 온 거야? 그 애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내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가만히 고개를 젓기만 했지. 저걸 타고 왔으면 너는 엄청 먼 곳에서 오진 못했을 거야. 그렇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애는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어.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더니 그게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더라. 조금 긴가민가 하긴 했지만 다른 별이라는 표현이 내 호기심을 얼마나 돋구었을지는 상상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어. 저기 꼬마야, 넌 어디서 왔어? 네가 말했던 네가 사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네 양을 데려가고 싶은 곳. 그걸 묻는 거야. 어린 왕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했어. 네가 그려준 그 상자 참 좋은 것 같아. 밤이 되면 양이 집으로 쓸 수 있잖아. 그래, 그건 그렇지. 너만 괜찮으면 낮 시간 동안 양을 묶어둘 말뚝이랑 줄도 그려줄게. 왜인진 몰라도 이 말이 그 애한테 꽤 충격이었던 모양이야. 양을 묶어둔다고? 너무 못된 생각 아니야? 그치만 묶어두지 않으면 양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 이 말이 또 뭐가 그리 재밌었는지 어린 왕자는 또 웃음보가 터졌어. 그런데 만약 양이 네 말처럼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 어디든 가겠지. 그냥 눈앞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쭉. 그랬더니 어딘가 진지해진 말투로 그 애가 이렇게 말했어. 그건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들이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말투로 이렇게 덧붙였어. 앞으로만 쭉 걸어가면 아무도 멀리까지 못 가. 이렇게 나눈 대화 덕분에 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 어린 왕자의 말대로라면 그 애가 사는 별은 아무리 커봤자 겨우 집 한 채를 간신히 넘는 그런 크기라는 거. 그런데 뭐 별로 놀랍진 않았어. 이미 알고 있었거든. 저 우주에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커다란 별들 말고도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관측하기 힘든 그런 다른 별들도 이미 수백 개가 넘게 있다는 걸. 천문학자들은 그런 작은 별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름이 아니라 번호를 붙인대. 예를 들면 소행성 325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고? 어린 왕자가 온 별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것 같았으니까. 그 녀석은 아마 소행성 B612 거기서 왔을 거야. 물론
나름 진지한 근거도 있어. 내가 방금 말한 이 별은 어떤 튀르키예 천문학자가 1909년에 딱 한 번 관측한 적이 있어. 그 사람은 이 관측에 대한 내용을 국제천문학협회에서 아주 멋지게 설명해냈대.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서 튀르키예 전통 의상을 입고 있던 탓에 아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나 봐. 그래, 뭐,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지. 비록 처음엔 그랬지만, 운이 좋게도 소행성 B612가 유명해질 기회는 다시 생겼어. 튀르키예의 한 독재 정치인이 온 국민이 이유를 불문하고 유럽식 옷을 입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1920년 그 천문학자가 소위 말하는 깔끔하고 품위 있는 양복을 차려입은 채로 B612의 발견에 대해서 다시 발표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줬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소행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냐고?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 만약 당신이 새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면 어른들은 그 친구는 어떤 목소리를 가졌는지,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나비를 모으기를 좋아하는지,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궁금해하는 법이 없어. 대신 이렇게들 물어보겠지? 나이가 몇인지, 형제자매가 몇 명인지, 체중은 몇이나 나가는지, 부모님의 수입은 몇이나 되는지. 어른들은 왜 그렇게 숫자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을 말해줘야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냈다고 생각하겠지? 만약 당신이 어른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치자. 장밋빛 벽돌로 만든 집을 봤어요. 창문에는 예쁜 제라늄이 가득하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논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절대로 네가 말하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어른들을 정 이해시키고 싶으면 2만 달러짜리 집을 봤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정말 예쁜 집이겠구나 하고 감탄할 텐데 말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이 어른들한테 어린 왕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치자. 어린 왕자라는 사람은 실제로 있어요. 웃음도 많고 참 매력적인 그런 친구예요. 아, 그리고 양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양을 찾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게 어린 왕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렇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어른들은 그냥 어깨를 으쓱하면서 당신을 어린애 취급하겠지?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 출신이에요. 아마 어른들은 당신의 말을 쉽게 이해했겠지? 질문 같은 것도 귀찮게 하지 않았을 거고. 정말이지. 어른들은 항상 그런 식이야. 그래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어른들을 비난하거나 하면 안 돼.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한테 크나큰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법이니까. 그나저나 확실히 나처럼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숫자 따위엔 그냥 무관심할 뿐이야. 나는 사실 마치 동화처럼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었어. 옛날 옛적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너무 작아서
자기 몸보다 조금 더 클까 말까 하는 정도였죠. 또 어린 왕자는 양이 가지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지. 당신도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쪽이 훨씬 실감이 났겠지? 그 누구도 이 책을 성의 없이 대충 읽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기억해내다가 정말 정말 많이 울었거든. 벌써 6년이 지났어. 그 꼬마 친구가 내가 그려준 양과 함께 떠나버린 뒤로 말이야. 만약 내가 여기 어린 왕자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쓴다면 그건 그 애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야. 친구가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건 되게 슬픈 일이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어린 왕자를 잊게 된다면 나도 숫자밖에 모르는 저 어른들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오랜만에 물감 한 통이랑 연필 몇 자루를 샀어. 이렇게 나이를 먹고 다시 그림을 시작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게다가 알다시피 그 전까지 내가 그려본 그림이라고는 6살 때 그린 보아뱀 그림 2장 뿐이었으니까. 이 책에 있는 그림들을 최대한 실감나게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게. 다만 보장은 못해. 분명히 잘 그린 것도 있을 건데 하나도 안 닮은 것도 있거든. 자잘한 실수도 꽤 많을 거야. 예를 들면 어린 왕자의 키가 어디서는 너무 크고 또 어디서는 너무 작고 이런 거 말이지. 아, 그리고 어린 왕자의 옷 색깔을 내가 맞게 기억하고 있는지 솔직히 긴가민가 해. 어쨌든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그리긴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영 나쁘지만 않기를 바라야지. 지금 말한 것들 말고도 더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건 마냥 내 잘못이라곤 할 수 없을 거야. 어린 왕자는 나한테 아무것도 설명해 준 적이 없거든. 내가 자기랑 꽤 닮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몰라. 뭐 걔한테는 좀 서운한 말이긴 한데 나도 솔직히 어떻게 하면 그 상자 너머로 양을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어쩌면 내가 아주 조금은 더 어른이 된 걸지도 모르겠다. 나이를 먹는 걸 막을 순 없으니까. 그렇게 하루 또 하루를 보내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알게 됐어.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어떤 곳이었는지, 어쩌다 거기를 떠나게 됐는지, 지구로 오는 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야. 물론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알아낸 거야. 이 이야기들은 그 친구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 사이에서 가끔씩만 튀어나오곤 했거든. 세 번째 날 들은 그 골치 아픈 바오밥 나무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듣게 됐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그려준 그 양한테 감사해야 돼. 어린 왕자가 마치 엄청난 궁금증이라도 생긴 듯이 나한테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봤거든. 양들이 원래 작은 덤불 같은 것도 먹는 거지? 응, 맞아. 그렇구나. 너무 좋은데? 양이 작은 덤불을 먹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 작은 덤불을 먹으면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린 왕자한테 확실히 짚어줬어. 바오밥 나무는 작은 덤불 같은 게 아니라 궁전만큼이나 커다란 나무고, 네가 코끼리를 때로 몰고 가도 바오밥 나무 하나를 다 먹어치우진 못할 거라고 말이야. 코끼리 떼라는 표현이 뭐가 또 그리 재밌었는지 어린 왕자는 또 웃음이 터졌어. 우리 별에 코끼리 떼를 몰고 가려면 개들을 서로 탑처럼 쌓아서 그렇게 가야 할걸? 그래도 그 다음에는 꽤나 옳은 말을 하더라. 바오밥 나무도 어쨌든 자라야 커지는 거잖아. 그럼 덜 자란 작은 나무를 먹이면 되겠네. 그래,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양한테 바오밥 나무를 먹이려는 거야? 아니, 그 알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당연한 건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애는 이렇게만 대답해 주더라고. 그래서 아무 도움도 없이 그 당연한 게 뭔지 이해하느라 고생을 좀 해야 했어. 내가 그렇게 알아낸 바에 따르면 다른 별들이 다 그렇듯이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도 다양한 식물들이 있었대. 그 식물들 중에는 착한 녀석도, 그리고 나쁜 녀석도 있었고 말이야. 그러니까 착한 식물의 씨앗에선 착한 식물이, 반대로 나쁜 식물의 씨앗에선 나쁜 식물이 나오는 거겠지? 그런데 씨앗이란 건 보통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원래는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다가 깨어날 때가 되면 조금씩, 그리고 부드럽게 해가 뜬 쪽을 향해서 예쁜 줄기와 가지를 뻗어나가겠지? 만약 그 씨앗이 무새싹으로 자란다든지 아니면 장미 줄기로 자란다든지 하면 그것들이 마음껏 자라게 둬도 괜찮을 거야. 다만 그게 나쁜 식물의 씨앗이라면 누구든지 그걸 보자마자, 아니면 알아차리자마자 없애버려야 돼. 듣기로는 어린 왕자의 별에는 아주 끔찍하게 나쁜 씨앗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오밥 나무 씨앗들이었대. 아예 땅 전체가 바오밥 나무로 뒤덮여버렸다나 봐. 말했다시피 바오밥 나무는 너무 거대하게 자라서 작을 때 빨리 베지 않으면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 그렇게 때를 놓치면 별 전체가 나무로 가득해지는 거지. 땅속을 깊이 뚫고 뿌리를 내리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 아주 작은 별에 너무 많은 바오밥 나무가 자라면 그 별은 산산이 조각나 버리겠지? 어린 왕자는 나중에 내게 이렇게 이야기해줬어. 이건 말하자면 하나의 규칙 같은 거야. 아침에 네가 목욕을 하고 나서는 네가 사는 별도 정성스레 목욕을 시켜준다고 하면 이해가 쉬우려나? 그러니까 별에 자라는 바오밥 나무는 눈에 보이는 대로 꾸준히 그렇게 뽑아줘야 한다는 말이야. 아주 작을 때는 장미덤불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둘을 구별할 수 있게 되니까 좀 지루하긴 해도 쉬운 일이야. 또 하루는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했어. 너 예쁜 그림을 하나만 그려줘야겠어. 네가 사는 곳의 아이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알 수 있게 말이야. 언젠가 걔들이 여행을 할 일이 생기면 종종 도움이 될 거야.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다른 날로 미루는 건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만약 바오밥 나무에 관한 일을 다음 날로 미루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될 거야.
내가 어떤 게으른 사람이 사는 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 사람이 작은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무시했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별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투를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그런데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모양이고, 누군가 어떤 소행성에서 길을 잃는다면 바오밥 나무 때문에 곤란해질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딱 이번 한 번만 이런 말투를 쓰는 거야. 그냥 여기서 바로 말할게.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야 해. 분명 나처럼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 채로 지금까지 그 위험을 운 좋게 잘 피해간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 그림을 그렸어. 이걸 통해서 전할 교훈을 생각하면 고생한 보람은 있지? 어디 한번 볼래? 뭐? 이렇게 멋지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서 왜 다른 그림은 이렇게까지 안 그렸냐고? 별 이유는 없어. 다른 것들도 그려봤는데 이만큼 대단하게는 안 되더라고. 이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만큼은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그림이야 하는 마음에서 나온 어떤 영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어린 왕자의 인생이 얼마나 가엽게 느껴지는지 조금씩 알게 됐어. 참 안 됐기도 하지. 삶에서 유일한 낙이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소소한 행복뿐이면 어떤 기분일까? 지금 말한 건 넷째 날 아침에 그 친구가 말해줘서 알게 된 거야. 나 해질녘을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 그래? 그럼 일단 기다려야지. 기다린다고? 뭐를? 해가 지는 걸 기다려야지. 해질녘은 그때가 돼야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꽤 놀란 모습이었어. 물론 곧 늘 그렇듯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말이야. 그렇지. 나 자꾸 여기를 우리 별하고 헷갈리네? 그렇지. 다들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면 미국이 낮 12시쯤일 때 프랑스에선 해가 지기 시작해. 만약 프랑스까지 1분 만에 날아갈 수 있다면 대낮을 보다가도 바로 해질녘을 구경할 수 있겠지? 물론 그게 가능하기엔 프랑스가 너무 멀다는 게 문제지만,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서는 다르잖아? 그냥 앉은 자리를 조금만 옮기면 원할 때마다 해질녘이든 황혼이든 다 볼 수 있을 테니까. 그 녀석 말로는 하루에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본 적도 있대. 그러고는 잠시 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거 알아? 사람은 너무 슬플 때 해질녘을 좋아하게 된대. 그래서 나도 물어봤어. 그럼 네가 44번이나 해질녘을 본 날은 그만큼이나 많이 슬펐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여기에는 대답해주지 않았어.